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5년 전보다 잔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평균 예금액이 5년 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아닙니다. 1위가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결혼자금, 사업자금, 손주 양육비.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준 부모 중 절반 이상이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되면 2배로 모실게요. 그런데 잘 되자마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셨던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였을까요? 40년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지금 제 통장엔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비도 무서워서 참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십만 명의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 한 사람이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목격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식이라 해서 모두 붙잡을 필요는 없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부모가 산다. 끝까지 붙잡으면 부모도 죽고 자식도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지를.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 자식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다. 내 자식인데 하며 계속 참고만 있다. 자식 때문에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 하지만 끊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25분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버려야 할 자식의 정확한 모습. 둘째, 부모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 셋째, 지금이라도 평온한 노후를 되찾는 방법.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부모가 결국 버림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야 할 자식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모의 재산만 노리는 자식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양반가의 아들이 30대 중반까지 일을 하지 않다가 아버지에게 논 3마지기만 주시면 제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논을 넘겨주었지만 그 후 아들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도 며칠씩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보며 재물을 탐하는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재산의 통로로만 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만 빌려주세요. 사업만 되면 2배로 갚겠습니다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자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안 빌려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그 아버지는 병원비도 아껴가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가 약해지면 짐으로 여기는 자식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목격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마을에 자녀가 셋인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집이 넓으니 형님이, 동생은 벌이가 좋으니 동생이. 결국 어머니는 매달 자식들 집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분노하며 부모를 짐처럼 떠넘기는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는 잊고 불편함만 계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두 딸이 번갈아 6개월씩 모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까지 돌보기 힘들다며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딸들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나는 이 애들한테 뭐였을까요? 그냥 짐이었던 걸까요? 셋째, 부모를 이용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장 경계한 유형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식은 더 많이 요구하고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도 한두 시간 만에 가버리고 전화해도 바빠서요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 아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자식 키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돈 달라고 하면 표정이 별로던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런 자식은 끝까지 붙잡으면 부모의 마지막 존엄마저 무너진다. 거리를 두는 것이 부모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자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유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자식들은 왜 생겨난 걸까요? 부모가 언제 선을 그어야 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끊어내지 못해 파멸한 부모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을 끊어내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함께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비극.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 둘째 아들이 40대 중반에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노부부는 고민했지만 아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라며 매달리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장사가 안 돼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지금 포기하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노부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부부가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대답, 저도 빚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알아서 투자하신 거잖아요. 제가 강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책임 미루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노부부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왜 그때 그 돈을 주었을까?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 40대 아들이 취직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하며 매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자 아들에게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잠시 생활비를 줄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 엄마,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나으시면 안 돼요? 더 충격적인 건 퇴원 후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큰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이면 결국 내 돈 아닌가요? 어머니는 그날 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인내가 미덕이 되는 것은 자식이 도리를 지킬 때뿐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보이는 인내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재산을 잃거나 상처받은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정약용 선생의 놀라운 관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세 가지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첫째, 돈이 오갈 때.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는 거의 없다.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돈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 자식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 제가 낼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자식과 아버지가 내시죠 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이 작은 차이가 본성의 차이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명절에 자녀 셋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어머니, 형이랑 누나는 더 많은데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건 차별 아닌가요? 똑같이 주셔야죠 라고 불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더 달라고만 하는 자식. 둘째, 부모가 약해졌을 때. 정약용 선생.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드러난다. 한 아버지는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큰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제가 밑반찬 좀 해드릴게요 라며 챙겼습니다. 반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누나가 가까이 사니까 누나한테 부탁하세요. 아버지가 회복된 후 아들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건강할 때만, 도움받을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온다는 것을. 셋째, 형제간 이익이 걸렸을 때. 정약용 선생. 재산을 나눌 때 형제가 양보하는지 싸우는지를 보라.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한 어머니, 남편이 아파트를 물려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제가 형인데 저한테 주셔야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형은 집이 있으니 저한테 주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졌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관찰법은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돈 앞에서, 부모가 약할 때, 형제와의 이익 다툼에서, 이 세 가지에서 자식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만약 이 세 가지에서 모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식은 거리를 두어야 할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식의 본성을 보셨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다음 챕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을 버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놀라운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단. 아들이 40대까지 백수로 살며 매달 큰돈을 요구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나도 늙었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해서 아버지, 진짜 한 푼도 없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밤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돈을 끊으셨을 때 정말 원망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는 평생 백수로 살았을 거예요. 이제야 제 발로 서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 어머니. 한 어머니는 딸이 엄마, 아이 좀 봐주세요 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 하루 12시간씩 손주를 키우며 건강을 잃었습니다. 2년 전 어머니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엄마도 이제 쉬고 싶다. 딸은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 도와주시네?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손주 봐주는 데라며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인생도 있는데 엄마도 쉬어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지금 어머니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갑니다. 딸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딸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며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단호함이 자식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무한정 희생하는 관계는 공의존이라고 부르며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선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70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재산은 끝까지 부모가 관리한다. 정약용 선생의 경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부모는 스스로 힘을 버리는 것이다. 한 아버지는 5년 전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들아, 어차피 너 줄 건데 미리 주는 게 상속세도 아끼고 좋지 않겠니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매매가 복잡해져서요. 아버지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비용은 드릴게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는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한다. 이것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둘째, 자식 집에 동거하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부모는 결국 눈치를 보게 된다.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독립된 인격도 지켜진다. 한 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1년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화장실 사용 시간을 신경 쓰고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작은 집을 얻어 나왔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배 편해요. 내 집에서는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떨어져 살면서 그리워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손주 육아는 의무가 아니다. 정약용 선생. 자식이 낳은 아이는 자식이 키워야 한다. 노년의 부모에게 다시 육아를 떠맡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 어머니는 손주를 2년간 돌보다 과로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아이를 돌보시면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노년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고 결국 자식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필요 없는 돈은 주지 않는 연습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연습을,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존엄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